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투입 소식 이후에 유럽을 비롯하여 한국산 무기 요청이 높아지는 가운데 폴란드 당국이 이러한 한국산 무기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방한한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요청받은 바 있다면서 언급했는데, 폴란드는 최첨단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절대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K2 전차는 물론 K9과 K39 천무와 같은 폴란드에 수출되는 한국산 주요 전략 자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폴란드의 반응은 다소 의외라는 의견과 함께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가 가입되어 있는 비셰그라드 공식 계정에서 한국이 과연 천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포탄이 부족하고 포병이 절실한 전장에서 천무가 온다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겠지만,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 쉽게 천무를 보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155mm 포탄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덕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입 벌리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지금 한국은 나토의 최전선을 지키는 무기 공급국으로 유럽 시장에서 K방산은 대들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K방산 제품을 문의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천무인데요. 이번에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방한해서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공장에 이어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폴란드 대통령은 또 다른 천무를 목격했는데요. 바로 UAE가 주문하는 천무와 결합할 체코 타트라 트럭이었습니다. 얼마 전 최대 290km 사거리에 KTS SM2를 발사할 수 있는 천무에서 UAE의 요구에 따라 사거리 500km가 가능한 KTS SM3를 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은 중동 국가에서 도입하는 500km 사거리로 공격할 수 있는 중동형 천무를 목격한 것입니다. UAE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500km로 가능하도록 승인했는데,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군인들 역시 한국산 천무를 비롯해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빠른 납기와 정확성 그리고 훈련까지 시켜주는 한국의 탁월한 무기 납품 시스템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첨단 무기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랐다고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폴란드의 유럽 지원 기금을 집행했으며 현재 글로벌 은행을 통해 군사 자금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실제 폴란드는 천무와 K9 등 K방산을 약 5조 원가량을 유럽은행에서 조달해 한국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이러한 철통 같은 선언으로 인해서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유럽 일부 군사업계에서는 폴란드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유럽을 보호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살상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폴란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자국을 보호하는 것은 폴란드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자국의 첨단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반출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전쟁 초반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로 남미를 비롯한 무기 지원 창고로서 물심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함께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관해 거절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는데, 이 두 국가의 주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기에 전쟁 발발 시 심각한 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현무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들을 공개하자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등 주변국을 적지 않게 놀라게 한 바 있는데요. 중국 군사 신보를 비롯해 인민망 등 기관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는 전부 미국산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만, 국군의 날에 등장한 현무 실체를 확인했고 이제 중국 전역까지 커버가 가능한 ICBM급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대량으로 양산된다면 한국의 독침 전략이 완벽하게 수립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게다가 한국에 공개된 각종 미사일 자산들은 중국의 함정이 애초에 바다로 나가는 것을 크게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대함 및 공대함 미사일과 유도탄 등 결국 여러 독침 자산을 한국 스스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군의 날 현무5를 비롯해서 각종 미사일 자산의 공개가 동남아는 물론 유럽까지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놀라게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한국의 무기 자산은 철저하게 배제하자는 의견이 깔려 있었으며, 최근에는 원전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에서도 암암리에 한국은 제외시키고 역내 조달을 원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한국산 K-39 천무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인데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끝까지 한국의 K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던 유럽에서 이젠 한국에게 두 손을 모아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우선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방공망 체계인데, 유럽의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는 절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가 미국은 생산 로드 타임이 5년이 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더욱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을 무차별로 퍼붓는 바람에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나마 한국에 납품하기로 한 패트리어트조차 미국이 약속대로 납품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은 러시아제 구형 S-300이나 S-400인데 이마저 소진되고 있으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서 자신들이 패트리어트를 보내주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G7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유럽 방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트리어트 자체가 없으니 현재 퇴역하고 남아있는 부품들을 모아서 새 것으로 조립해서 보내줄 요령인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아온 부품들로는 단 한 개의 패트리어트조차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7개의 패트리어트로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강대국들의 이런 모습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방어보다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게 러시아 공격을 멈칫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 무기를 수급받을 나라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단연 많이 언급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토에서는 한국이 이번 러시아와의 갈등 직후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한국의 무기가 어떤 형태라도 무슨 무기라도 도입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유로 사토리 방산 전시회에 건너가 무기를 수출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으나 정작 유럽 강대국이란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영내에서 군수물자 보급을 해결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했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와서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 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도 현재 한국의 우회로를 통해서 포탄을 비롯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한국 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고 또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긴장 상태이므로 무기 지원 요청을 쉽게 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신들이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는 입장인지라 한국에서 힘들게 받아온 첨단 무기들을 손쉽게 우크라이나에 넘겨버릴 수도 없는 것처럼 국제 정세가 또 한 번 긴장 상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다른 국가에 흔들리지 말고 독자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투입 소식 이후에 유럽을 비롯하여 한국산 무기 요청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 상원 의원까지 나서서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을 규탄하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격화되자 미국 내 정치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그의 발언이 대만과 관련해 한국까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참전이 가져온 대만의 운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독 미국 정부만 북한 참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미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북한 이슈 자체가 해리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의 갈등은 중동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 외교 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미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즈에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주목했는데요. 러우 전쟁을 비롯해 국제정세가 점점 불안정하자 미국 외교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미국의 국민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고 그 결과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그는 과거에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사꾼이자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트럼프는 대만과의 의리나 지정학적 가치보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 정부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TSMC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TSMC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해외 공장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26년이면 TSMC의 주요 생산 공장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질 텐데요. 트럼프의 당선은 대만의 국가 소멸이라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또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만은 망해도 좋으니 TSMC만 지키자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대만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대만 독립과 친미 성향을 대놓고 드러낸 라이칭더 총통이 집권하고 있는데요. 중화민국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을 지킬 힘도 갖추지 않은 가운데 내뱉는 발언들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라이 총통 본인의 총통 임기 동안 대만의 자유민주헌정 체제를 굳건히 하고 대만에 침투한 중국 세력 척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현재 대만이 가진 유일한 카드는 TSMC뿐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요. 대만의 주미대사는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스스로 자신을 먼저 도와야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은 대만의 2025년 예산이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대만 예산회계 통계국이 밝힌 대만의 2025년 국방 예산은 2천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 규모였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8% 증가한 수치지만 대만이 강조했던 스스로 돕는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작태였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필요하다며 긴급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는데요. 미국의 공군력이 막강하더라도 미 본토에서 대만 해협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시간을 벌어주면서 중국 해군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망연자실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보잉과 계약한 하푼 블록2 미사일 400기가 2029년 3월에 생산 완료된다는 건데요. 2029년이면 지금보다 6년이나 뒤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늦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나가자 군 관련 각종 채널에서는 그 사이에 전쟁이 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도발을 막기엔 대만의 2025년 국방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중국의 침략 야욕을 떨쳐내기 위해선 최소 한국 수준의 국방력과 방위 인프라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투자로는 실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만은 여전히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유럽의 폴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 자국의 경제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한 데 반해 올해 최대의 무역 수지 흑자를 낸
대만의 씀씀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교적 전쟁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나 카타르조차도 대만보다 많은 예산을 방위비에 쓰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서방이 대만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양안 전쟁 발발 시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달라는 것인데 대만은 자신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군사적 대비책조차도 미비한 상태인데요.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봉쇄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대만이 내놓은 대비책이란 것이 미국과의 협동작전만 강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미국 손만 빌려 해결하려는 것인데요. 중국의 의욕을 꺾어놓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만이라도 방위산업에 써야 했고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한국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과 일본의 지역방위 능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직접 군사 개입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대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당 지역의 강국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인데요.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큰 장점과 함께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자주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방어를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를 시작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 첨단 군사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 방위산업 측면에서 한층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이 줄어들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한미 동맹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커질 것인데요. 더구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분담금 재협상 문제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지역 안보 및 국제정치의 변동성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대만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한국 외교의 핵심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에서도 가장 바라는 것이 한국군의 참전인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전쟁의 희생양이 될 우리 군인들을 참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대만 해협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동맹인 미국을 위해 물자 정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핵심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공격이 한국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등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또한 이번 전쟁에서 틈만 나면 한국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다양한 국가들로 인해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기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만에 공급할 무기가 한국에 과연 어느 정도나 되냐며 무기 창고를 걸어 잠궈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국은 많은 책임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이기에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